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어제 공식 만찬을 가졌는데요.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나 의정 갈등 같은 민감한 현안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만찬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화기애애했다고 밝혔지만 야당에서는 빈손 만찬이라고 비판했고 여당 안에서도 친한계와 친윤계의 평가가 엇갈렸죠. 친한계는 알맹이가 없었다, 한 대표에게 발언 기회도 없었다고 입을 모았고, 친윤계는 현안을 논의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한동훈 대표 스스로 현안을 꺼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번 만찬을 두고 우리 한 대표가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만 먹고 헤어졌다며 이럴 거면 왜 만났냐고 비판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요.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는 마당에 한가해도 너무 한가했다는 비판 같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일하기 좋은 이 차는 ST1. 충전은 초급속으로 한 번 충전에 317km까지. 넓은 카고에 더 많이 싣고 낮은 정거로 지하 주차장까지 통과. 상상해보세요. ST1으로 펼치는 새로운 내 일. 내 일을 바꾸는 모빌리티. ST1. 현대자동차.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귀정, 2부는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귀정입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FC 서울의 미드필더죠. 린가드 선수, 영국 프리미어리그 출신의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최근에는 다른 이유로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BTS 슈가가 전동 스쿠터 타서 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전동 스쿠터와 이번에 전동 킥보드의 차이점,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이번에 말씀하신 전동 스쿠터 린가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4가지를 어겼습니다. 4가지요? 헬멧을 안 썼고요. 또 면허가 없어요. 면허가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19개월인가 운전면허 정지된 상태예요. 아, 그래요? 예, 운전면허가 있으면 전동 킥보드를 대신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따지 않아도요. 근데 거기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역시 무면허로 돼버린 거고, 예. 또 2명이 탔기 때문에 또 3번째, 4번째는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4번째. 아이고. 4가지가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규정에 대해서는 뭐 헬멧 같은 거 10명 중에 1명 쓸 정도니까 지금 현재요. 예. 그래서 뭐 규정을 잘 몰랐다 해가지고 지금 벌금을 19만 원을 냈습니다. 근데 벌금 처음부터 19만 원. 인정을 빨리 한 이유가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슈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킥보드 탔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스쿠터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거든요. 자전거에 속해요, 둘 다? 예, 원동기 장치 자전거요. 예. 근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범주는 자동차의 이 규정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가지가 스쿠터하고 킥보드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 속에 PM이라는 개인용 휴대장치가 전동 킥보드가 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속 25km 미만이 전동 킥보드고 그 이상이 전동 스쿠터입니다. 속도가 좀 빨라요. 무게도 30kg 이상 가는 게 스쿠터고, 스쿠터는 이 안장이 있어요. 안장 있죠. 앉아서 약간 가죠. 걸쳐서 앉아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안장이 붙어 있고 속도가 좀 빠르고 크기가 서서 움직이는 킥보드보다 약간 크다 그러면은 스쿠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린가드 선수 같이 19만 원 벌금을 냈는데 일반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쿠터를 타면은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예, 형사 처벌. 이번에 음주운전하다가 몇백 미터 혼자 가다가 이제 쓰러지면서 적발이 된 게 이제 그 슈가 문제였었죠. 그래서 형사 처벌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벌금만 내는 게
이 킥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킥보드고.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요. 예. 근데 이 스쿠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예.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부각이 되면서 스쿠터와 킥보드를 구분하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전동 킥보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전동 킥보드에 관련된 규정 자체가 워낙 독소 조항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되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법을 3번 개정했지만은 아직도 악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점이 커서 전체적인 규정을 다시 재정립시켜야 돼요.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 자, 전동 킥보드는 킥보드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킥보드가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따요. 그러니까 젊은 청소년 16, 17, 18 고등학교 1, 2, 3학년한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따는데, 자, 지정된 장소로 와서 면허를 따야 되는데 네. 킥보드도 아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따니까 이게 기성세대가 만든 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싱가포르 같이 선진국에서 킥보드를 가지고 실질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한다고 했던 것이 벌써 1년 반 전인데 아직도 답보 상태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전동 킥보드는 피행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타고 우려놓지 말고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양형 기준도 여기에 맞춰서 새로 구축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뭐 지금 보면은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타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학생들이 사실 면허를 따러 시험을 보러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고등학교 운동장으로 예. 해당 지역 지자체, 경찰서, 예. 해당되는 협회 이런 데가 같이 해서 찾아가는 이 고등학교 서비스를 해서 거기서 가르치고, 거기서 시험을 봐가지고 전동 킥보드 수료증 있죠. 면허증이나 예. 수료증 어느 거 상관이 없거든요. 아, 예. 그런 방법, 찾아가는 서비스를 내야지 청소년들도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그렇군요. 지금 제도는 현행하고 법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엉망이니까 이 상태에서 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없냐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습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이제 자전거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뭐 전기 자전거라든지 전동 스쿠터는 차도로 가야 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차도로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인도로 다녀야 됩니까? 인도로 가면 불법입니다. 그거 불법이죠. 그러니까 차도하고 아하. 자전거 전용 도로뿐이 못 나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지금 보면은 전동 킥보드가 보도로 다 다니잖아요. 예. 그 제가 그럽니다. 그 규정을 만들면서 만든 분들한테 전동 킥보드 헬멧 쓰고 운전해 봤어요? 안 타본 부분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법을 왜 만듭니까? 본인이 안 타보고. 그래서 뭐냐면은 저도 이제 항상 타보지만은 일부러 타는 거예요. 왜? 도로를 나가면요. 예. 공포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위험해요, 사실. 그리고 예. 운전자들도요, 옆에 전동 킥보드가 옆에 있으면 불안해서 멀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서로가 불안하기 때문에 죽기 싫어서 보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보도 같은 경우에도 못 올르게 하는 것보다 네거티브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혹시라도 보도 같은데 살짝 걸쳐서 올라갈 때 보행자가 부닥치면 100% 킥보드가 책임을 지는 비보 좌회전 비슷하게 만들고 네거티브죠. 대신 아무도 없을 때는 살짝 올라오게끔. 일본은 시속 6km 미만이면요 보도를 올릴 수 있게 아예 재작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좀 그쪽으로 사고 하나도 안 생겨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출구 전략 네거티브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로 다닐 수 있게 하되 만약에 인도에서 보행자와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사고가 나면은 다 킥보드 운전자가 배상하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본인이 더 조심하고 그렇죠. 사람이 안 다니거나 전혀 거의 없는데 보도로 살짝 올라온다든지 이게 바로 출구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법으로는 아예 금지시켜버리고 실제로 10명 중에 1명만 헬멧 쓰고 9명 안 쓰고 속도를 아예 낮춰서 헬멧은 권고사항으로 바꿔있죠. 그래서 지금 시속 25km 미만인데 저는 15km를 이 업체들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15km 정도 이하로 하면은요, 접촉 사고가 생겨도 다치는 정도지 사망 사고는 안 돼요. 그렇죠. 헬멧도 성인은 권고사항 대신 청소년은 의무로 만들어야 되고요.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계속 세뇌시킬 정도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달 1일이었죠.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던 그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
뭐 상당히 엄청난 그 피해 기억하실 텐데 최근 국과수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결과가 나와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결국 BMS라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 즉 배터리 셀의 전압 전류 등등 이 기록 장치를 획득을 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다 타버린 거죠. 예. 결국은 이게 획득이 안 되면 원인 불명이 돼버리는 건데 예. 거기서 배터리 쪽 일부 어느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외부의 배터리 팩에 큰 충격을 줘서 어떤 부위가 특별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배터리 화재, 전기차 화재가 일어났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전기차 차주한테 당신 차 거칠게 몰아서 원인이 나올 수가 있어라고 해서 추후 조사가 더 아마 진행될 거예요, 경찰에서. 근데 그런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기 차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이 전기차 차주들한테 교육 필요합니다. 내연기관차 같이 과속 박힌 떡 바닥 치면 안 되고 침수도로 지나가면 안 되고 젖은설은 충전하면 안 되고 그거 수년 전부터 제가 강조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번에 국가에서 발표하면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본인이 잘못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원인 불명이 돼버리니까 지금 청라아파트 500세대 폭염 속에서 그 방랑 생활도 하고 피해가 예상이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1,000억. 그거 아마 민사로 3, 4년은 갈 거예요. 이거 책임 소재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자유스럽지가 못합니다. 스프링클러 그냥 임의로 껐던 관리인 또 전기차 차주도 이번에 국가수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운행 방법에 있어 당신 무리하게 운행했어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이걸 핑계 삼아서 제조사나 배터리사는 면피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민사 쪽으로 몇 년이 가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이 제공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곤혹스러운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운전자의 배상 책임이 있을지 제조사에게 책임이 있을지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이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자 자동차 업계가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세미나를 열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여기서 나왔습니까? 일단 이 급발진에 관련돼서는 제작사가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제조사 중심으로 언급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쪽에서는요, 국회 쪽에서 소비자 단체가 계속 지금 이 급발진 관련 이 세미나를 또 열고 있어요. 양쪽이요. 예. 양쪽이 각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각자 하는 건 다 좋은데 결국 답안 나는 내용으로 끝나거든요, 항상. 결국은.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가 급발진 연구에도 맡고 있지만은요. 어느 쪽에 참석 안 한 부분들도 있는 이유가 결국은 운전자의 실수냐 아니면은 자동차의 결함이냐를 갈 수 있는 거는 차량용 그 페달 블랙박스 제가 언급 많이 드리잖아요. 이 시간에서 강조를 많이 하셨죠. 그렇죠. 예전에 제가 10여 년 전부터 이거 업체들한테 개발해서 작년 말부터 이게 판매가 여러 군데서 나와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청취자 애청자분들이 같은 값이면은 블랙박스를 교체하게 되면은 페달 채널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발을 찍으면 이건 100% 증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끼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블랙박스 그냥 임의로 교체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경우에는 원 채널 블랙박스 페달 채널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제품이 나오니까 그중에서 지금 인증되고 괜찮은 제품을 선택을 해서 같은 값이면 꼭 페달 채널이 들어간 걸 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수순지 급발진이 있다 없다 싸우지 말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나라 차의 80%가 보급돼 있거든요. 영상 블랙박스. 근데 앞뒤 채널만 들어가 있으니까 페달 채널까지 집어넣으면은 훨씬 더 유리하고 싸우지 말고 방법을 찾자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값이 조금 비쌀 수는 있겠네, 그렇죠? 일반 블랙박스에 비해서는. 가격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일반 페달 채널이 들어가는데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블랙박스를 교체하기면 아깝잖아요. 기존의 블랙박스 놔두고 페달 채널만 완 채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비용이 좀 저렴한 거. 그거 하나만 추가로 하시면 되니까 편하게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좋은 거 고르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같은 값이면은 이거 해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요새 보면 사고 중에서 뭐 급발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10건 중에 9건 이상은 몇 초 만에 끝나는데 그냥 급발진이요 면피성으로 얘기하는 게 거의 상당수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첨지해서 보시면 좋을 것 자,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급발진이 발생했다. 이럴 때 네.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그나마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좀 중요한 강조해 게요. 주시죠. 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그런 얘기합니다. 가속 페달 두 발로 브레이크를 두 번에 한꺼번에 밟으세요. 전자 브레이크 땡기세요. 이런 얘기 여러 가지 합니다. 그건 이성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아, 예. 급발진 생기면 멘붕이 된다 그러죠. 그렇죠. 머릿속이 하얗게 돼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차를 무조건 세워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셔야 돼요. 네, 차를 세우면 살아요. 속도가 예. 고속으로 되기 전에. 어떻게 그 세우는 세워야 방법은 됩니까? 예. 도심지는요. 수직 구점을 가로등 전봇대 부닥치면 에너지가 집중되니까 사망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부닥치면 안 되고요. 예. 세워져 있는 차에다 부닥치세요. 차량에 부딪혀라. 예, 차량 엔진 트렁크룸이 에너지 분산 구조가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서 가장 좋고요. 어허. 교외 지역에서는 가드레일 같은 거 있죠. 옆에 부닥치면서 가면은 차 예, 세울 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무조건 차 세우는 게 사는 거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하죠.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동의 자랑 한우와 탈춤이 만났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과 안동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한우 할인 행사. 안동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한우 드시러 오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50초 지나고 있네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요. 네. 지지율 추세는 좀 다음 주로 미루고. 예.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에 만찬 회동이 어제 저녁에 있었습니다. 자, 네. 현장에 참석했던 친한계 그 당직자들의 반응이 지금 다른데요. 자, 친윤계 측에서는 얼마든지 한동훈 대표가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안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친한계 측에서는 인사말이나 뭐 건배사조차 할 기회가 없었다. 그냥 밥만 먹고 돌아오면 맹탕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회동? 그전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뭐 덕담을 나누는 좋은 자리였다. 또
또 정치권에서 나오는 표현은 속빈 강정이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효과와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냐는 것인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황구 앵커 우리 방송하면서 정치적 분석하면서 계속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윤한 협력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예. 또는 윤한 회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냐.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반드시 논의돼야 될 내용이 지금 엄중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된다고 하고 수많은 또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고통스러운 그런 경기 상황인데 지금 또 의료 갈등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최상병 특검과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또 이 지역 화폐 관련된 또 민주당의 주력 법안도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네. 집권 세력으로서는 더군다나 이제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또 여소해야 됩니다. 또 아직 대통령의 임기는 절반 가까이 남아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의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냥 지금은 시중의 표현이 저는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떤 이런 만남을 할 때냐. 정말 그렇죠. 국민들은 고통스러워하는데 뭐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번 회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뭐냐. 두 번째는 독대냐 독대가 아니냐. 독대냐 집대냐 집단적으로 만나는 거냐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해야 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분석을 하나 해드리면 이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한 내용인데 썬트렌드로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빅데이터 연관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왜 한동훈 대표는 독대를 주장할까?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 윤석열 대통령은 마다를 할까? 그러니까 지금 독대 이야기만 나오면 대통령실은 손살을 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의료 갈등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틀어져서 해법에 대해서 틀어져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떤?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작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김건희 여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당의 이 경쟁력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단속돼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가 바로 이제 입 안에서 계속 맴도는 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독대를 원하는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요. 그런데 이 한동훈 대표를 좀 의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3자 회동을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걸 또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독대 그러니까 두 명이 만나든 아니 거기 이제 원내대표 한 명만 더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거는 받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정성이 좀 의심이 가는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굉장히 후행크께서 재밌는 분석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재밌다라는 게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같이 만나도 되는데 3자 회동을 해도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렇죠. 빅데이터 분석을 해도 인물은 4명이 등장을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또 추경호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경호 원내대표까지를 포함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내용이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은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만나서 논의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을 이원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의정 갈등이나 국회 법 대응, 이 통과된 이 법에 대한 최상병, 최해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된 부분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잠시 먼저 해동을 한 다음에 나가라고 해도 될 일 아니겠습니까?
추원내 대표 내가 10분 정도 대통령과 더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예. 먼저 좀 나가주시면 좋겠어. 그게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몇 명이 만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자꾸 형식이나 그걸 누가 또 흘렸느냐 아니다 이런 어떤 다툼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잔뜩 기대를 했던 해동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 기대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고여있는 것을 좀 풀어낼 수 있는, 왜냐하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언제든지 수시로라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못 만나고 또는 어떤 정치적인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서 못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는 고기를 준비했다. 또 뭐 이건 국민들이 보고 싶거나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안해서 뭐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몸조리 잘 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는 어떤 민생의 문제 꼬여있는 지금 전국에 산적한 현안이 해결됐냐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고 또 국민의힘의 당의 집권 여당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자, 그러면 또 독대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또 그러면 독대는 또 언제 하는 겁니까? 또 독대가 아니라 이 쌓여있는 문제의 해결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참 점점 더 오히려 풀어내기 힘든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짧게요. 네네. 이렇게 유난 갈등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있잖아요. 이번에 올라간. 네. 이게 국회 이제 재표결할 때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예상을 워낙 또 잘하시니까. 저는 높게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그 숫자가 정확히 뭐 8명이 될지 또는 10명이 될지 아니면 5명밖에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아직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이별할 판단이 그 이별할 각오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한다라는 것은 제 의결에 이탈표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 한동훈 대표와 함께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하는 따르는 원내 의원들이거든요. 원외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별할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번 해동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한동훈 대표가 그 준비나 그 시점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최해병 특검이든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제 의결에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지다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공천 개입건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끌벅적한데 이 내용 좀 어떤 내용이고 핵심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제가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가장 첫 번째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을 받는데 역할을 했느냐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건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내용은 그냥 이제 보도된 내용을 따지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 명태균 씨 이른바 경남 지역의 선거 여론 전문가 또는 일종의 브로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보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이 공천을 받는데 역할을 했고 그것이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보도를 한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받는데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는데 역할을 하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했다. 이게 이제 이 보도의 핵심인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또 보도가 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수사 의뢰가 된 부분은 뭐냐면 명태균 씨가 이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절반을 20여 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관련된 보도에 따르면 그런 회계 자료, 또 입금 자료, 일부는 또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하니까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명확한 녹취록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정리를 해드리면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사이에는 공천과 관련된 거래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수사 의뢰가 된 내용. 이거는 이제 밝혀지면 진위 여부가 이제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명태균 씨가 이 공천을 받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받는데 2022년에 역할을 한 부분이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을 등에 업은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작동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보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밝혀진다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 근거로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기명 기다라고 하는 반응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핵심인 것이고,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건데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 명태균 씨가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분개해서 관련 내용 지난번 2022년에 불미스러웠던 이 일에 대해서 폭로하겠다라고 하면서 개혁신당의 비례 1번에 관련된 거래가 논의됐던 건 아니냐. 어디서? 경남 하동의 칠불사에서. 예, 여기 이제 화개장터로 유명한 고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칠불사에서 새벽 4시에 만나서 뭐 나무를 심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이제 좀 더 추가된 그런 내용이고 붙는 내용이고 사적으로 붙는 내용이고 핵심은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이 명태균 씨 사이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느냐, 어떤 공천에 영향이 있었냐, 거래가 있었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핵심일 겁니다. 자, 이쯤 되면 김건희 게이트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이었죠. 서울의 소리에서도 자, 김대남 선임 행정관의 그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지금 녹취가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철규 의원을 이용해서 공천 개입했다는 내용이 이제 들어와 있고 또 JTBC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2020년 9월에 일주일에 36차례나 김건희 그리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그 이종호 대표 통화 내역도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한 1분 남았는데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김건희 의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부분대로 수사를 통해서 그 수사도 이제 얼마나 또 꼼꼼하게 정교하게 될지 여부도 이제 도마 위에 오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법적인 부분은 핵심을 두고 두 번째는 끊임없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 꼬리에 꼬리를 묻는다. 프랭크께서도 계속 물어보셨듯이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나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또 한동훈 대표가 견인해야 되는 국민의힘의 경쟁력에 계속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은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좀 절대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최재형 수심이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돼서 자, 어쨌든 JTBC 단독 보도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거짓말했다는 그 증거 이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짓말을 한 증거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